하얀 조명 아래 거울 앞에 선 고성희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도끼로 번들거렸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응시하던 성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보루는 바로 구독자 40만을 자랑하며 연예계와 재계의 추문을 가감없이 폭로하는 사문TV의 너튜버였습니다. 박진석, 내가 나를 이토록 처참하게 길거리에 나앉게 해? 어디 한번 같이 죽어보자. 내가 평생 쌓아온 그 고결한 명성, 내가 오늘 라이브로 갈기갈기 찢어줄 테니까. 고성희는 철저하게 계산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일부러 화장을 지우고 며칠 밤을 설친 듯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입술은 창백하게 내버려뒀고 옷은 색이 바랜 낡은 니트를 골라 입었죠. 누가 봐도 재벌가에서 쫓겨나 핍박받는 가련한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빨간 불이 켜지자마자 그녀의 눈에서 기다렸다는 듯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죽음보다 더한 지옥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재벌가 안주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박진석 회장의 끔찍한 의처증과 일상적인 폭력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통제, 그 잔인한 실체를 오늘 여러분 앞에 폭로하려 합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쏟아지는 동정의 댓글들,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5만, 10만을 넘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고성희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이거야. 세상이 내 편이 되고 있어. 이 정도 화력이면 박진석의 명예는 바닥을 칠 것이고 여론에 밀린 박 회장은 결국 거액의 합의금을 들고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겠지. 하지만 그 오만한 확신은 단 1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채팅창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말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바로 아들 우진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우진이 미리 촬영해둔 영상과 함께 고성희의 과거 행적이 담긴 증거 자료들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 고성희 씨는 탐욕을 위해 제 쌍둥이 여동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에게 간 이식이 필요해지자 죽은 줄 알았던 그 동생을 다시 찾아내 강제로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그 살아있는 딸을 이미 죽은 사람으로 위장해 사망신고까지 마친 괴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 눈물은 모두 연기입니다. 스튜디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동정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증오로 바뀌어 고성희를 집어삼킬 듯 타올랐습니다. 세상에, 친딸을 사지로 몰아넣고 사망신고까지 해? 사기꾼. 악마 같은 인간이네. 카메라 너머로 쏟아지는 날선 비난에 고성희는 비명을 지르며 스튜디오를 뛰쳐나왔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도망치듯 뛰어나와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지갑 속의 카드는 이미 분실 신고가 아닌 명의자 사망으로 인해 거래가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녀가 자신의 휴대폰을 켰을 때 화면에는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표시만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미친 사람처럼 공중전화로 달려가 박 회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박 회장의 목소리는 심장을 얼려버릴 듯 차가웠습니다. 성희야, 내가 방송에서 그랬지?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줬어. 방금 내 사망 신고 처리가 완벽하게 끝났거든. 이제 이 세상에 고성희라는 여자는 존재하지 않아. 고성희의 다리가 힘없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는데 사망 신고라니. 박진석, 당신 미쳤어? 박 회장은 낮게 아주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넌 이제 유령이야. 신분증도 은행 계좌도 내가 가진 모든 권리도 오늘부로 소멸했다. 넌 이제 그림자일 뿐이야. 내가 예전에 은호한테 했던 짓 그대로 돌려받는 것뿐이니 억울해하지 마. 그 길로 고성희는 대기하고 있던 박 회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검은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인적이 끊긴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이었습니다. 하얀 벽과 차가운 쇠창살 그리고 무거운 철문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박 회장은 직접 병실까지 찾아와 절규하는 고성희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고성희, 이제 조용히 해. 여기선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기록지엔 환자의 불안 증세라고만 적힐 뿐이야. 넌 여기서 평생 이름도 없는 환자로 살다가 정말로 죽게 될 거다. 아무도 널 찾지 않을 거야. 내가 죽었다고 신고했던 그 딸처럼 너도 여기서 산채로 잊혀가는 거야. 문을 잠그는 육중한 딸깍 소리는 고성희의 화려했던 인생이 영원히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고성희는 손톱이 다 빠지도록 철문을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박진석, 이거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하지만 복도 끝에서 멀어지는 박 회장의 구두 소리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만든 덫에 스스로 목을 매단 고성희. 신분조차 박탈당한 채 산채로 매장된 그녀의 최후는 강렬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죄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서늘한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고성희의 폭로 방송이 터진 직후 세상은 온통 그 자극적인 뉴스에 매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소음 너머에서 홀로 무너져 내리고 있을 한 사람, 성재를 떠올리는 건 수빈뿐이었습니다. 수빈은 방 안에서 고성희의 방송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재 오빠가 너무 불쌍해. 저런 환경에서 그동안 어떻게 버텼을까? 수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성재를 향해 쏟아지는 세상의 날선 시선들이 마치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죠. 수빈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성재가 왜 그토록 자신을 밀어내려 했는지, 왜 항상 슬픈 그림자를 눈동자에 담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수빈에게도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큰오빠 지역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부모님께 성재와의 관계를 당당히 고백하기에 마음의 짐이 너무나 컸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사랑만 고집해도 되는 걸까? 부모님께 더 큰 걱정을 끼쳐드리는 건 아닐까?
수빈은 성재를 향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밤새도록 괴로워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운명은 이들을 다시 지은호 동생의 고깃집 개업식 현장으로 불러냈습니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사이 지역의 배려로 마련된 그 자리에서 수빈은 성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재는 이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그의 눈빛은 수빈을 향한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재가 조심스럽게 수빈에게 다가갔지만 수빈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직은 성재를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성재는 그런 수빈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이번만큼은 예전처럼 허무하게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빈아, 이번엔 내가 널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도망쳐도 내가 끝까지 쫓아갈 거야. 집으로 돌아온 수빈은 성재의 그 아픈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버틴 사람들에게 복이 온다더니 오빠는 언제까지 버티기만 해야 하는 거야? 수빈은 결심한 듯 휴대폰을 들어 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방송 봤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그리고 오빠 너무 고생 많았어. 그 짧은 문장 하나를 보내기까지 수빈은 수십 번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성재는 한참 동안 휴대폰만 쥐고 있었습니다. 수빈을 다시 이 폭풍 같은 집안 싸움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 맞는지, 지역이까지 아픈 이 시점에 자신이 수빈의 곁을 지켜도 되는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수빈 역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지역의 병을 알게 된 수빈은 부모님께 더 이상의 불효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재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모진 마음을 품고 그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세차게 부는 회사 앞에서 만난 두 사람. 수빈이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오빠,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나 이제 오빠 사정 다 알게 됐지만 그래서 더 못 만날 것 같아. 우리 가족들, 우리 큰오빠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욕심부리면 안 될 것 같아. 수빈은 차마 성재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뒤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재가 달려와 수빈의 가녀린 어깨를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수빈아, 못 보내. 아니, 절대로 안 보내. 내가 말하는 그 사정들 내가 평생을 걸쳐서 짊어질게. 내가 부모님 걱정하는 거 내가 그분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 빌게. 너만 내 옆에 있어주면 나 어떤 비난도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어. 너도 나랑 똑같은 마음이잖아. 그렇지? 성재의 절박한 외침에 수빈에 억눌려 있던 눈물이 댐이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오빠, 우리 부모님이 오빠를 받아주실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행복해도 되는 걸까? 성재는 수빈을 돌려세워 젖은 뺨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건 내 몫이야. 내가 증명할게. 내가 고성이의 아들이 아니라 너를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한성재라는 걸 보여드릴 거야. 성재는 망설이는 수빈의 손을 깍지 껴잡고 곧장 지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공기 속에 지역과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성재는 거실 한가운데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염치 없고 뻔뻔하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수빈이 없는 제 인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부디 사람 대 사람으로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긴 침묵이 흐르는 동안 지역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빈의 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려던 찰나 지역이 먼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아버지, 성재, 제 친구이기 전에 수빈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놈입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겠어요. 저 두 사람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지역의 간절한 호소에 부모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병색이 짙어 언제 곁을 떠날지 모르는 큰아들의 마지막 부탁이나 다름없는 말에 부모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장 결혼은 안 된다. 하지만 우선 연애는 해라. 대신 우리 수빈이 마음 아프게 하면 그땐 내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부모님의 그 허락이 떨어지는 순간 성재와 수빈은 서로를 붙잡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극의 파도 속에서 간신히 맞잡은 두 사람의 손. 하지만 이들의 짧은 평화는 곧 다가올 지역의 가혹한 시한부 운명,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박 회장의 충격적인 선택과 대비되며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게 됩니다. 성재와 수빈이 부모님 앞에서 눈물로 허락을 구하며 새로운 희망을 쓰던 그 시각, 거실 한 구석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지역의 표정은 차마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생들의 앞날을 막고 있던 거대한 벽을 치워주었다는 안도감도 잠시, 지역의 가슴 속에서는 다시금 날카로운 통증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개업식에서 은호에게 자신의 심장이 굳어버렸고 이식 말고는 답이 없다는 잔인한 진실을 털어놓았지만 그 고백이 오히려 지역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역은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면 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과 죄책감이 조금은 가라앉을까 싶었지만 발걸음을 뗄 때마다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온 지역은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하얀 입김을 내뱉으며 서성이고 있던 한 사람, 바로 은호였습니다. 이미 지역의 시한부 선고를 전해들은 은호였지만 그녀는 도저히 지역을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지역이 홀로 감내해야 할 그 고독과 공포가 얼마나 깊을지 알기에 은호는 지역의 집 앞을 지키며 그가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배. 은호가 반갑게 달려왔지만 지역은 반가움보다 미안함이 앞섰습니다. 자신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사랑하는 여자에게 평생의 짐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배, 안색이 왜 이래요? 또 통증 온 거죠? 빨리 병원 가요, 제발. 은호가 지역의 팔을 붙잡았지만 지역은 힘없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은호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나 이제 곧 멈출 심장이야. 나한테 정 붙이지 마. 내 인생까지 내 무덤 옆에 세우고 싶지 않아. 제발 가. 지역은 차갑게 돌아서려 했지만
은우는 예전보다 더 강한 힘으로 지역을 붙들었습니다. 나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선배 심장이 굳어버렸든 내일 당장 멈추든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 자꾸 나를 밀어내기만 해요? 내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해요? 은우의 절규가 적막한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역은 가로등 기둥에 몸을 기대며 서서히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지역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은우야,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대기순번은 끝도 없고 내 몸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어. 너까지 내 옆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거 나 그거 절대로 못 봐. 내 오빠 우진이 살릴 때 너 이미 충분히 아팠잖아. 그런데 또 나 때문에 아파야 해? 지역의 처절한 밀어냄에도 은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우는 지역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내 오빠 우진이 살릴 때 나 내 몸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그게 내 가족이니까. 그런데 선배는 나한테 그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선배가 포기해도 나는 절대 포기 안 해요. 다음 날 아침 지역은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보는 순간에도 심장은 불안한 기계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은우가 들어왔습니다. 밤새 지역을 지킬 방법을 고민한 듯 은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매서웠습니다. 은우는 지역의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그가 보고 있던 서류를 확 덮어버렸습니다. 이지역 선배, 똑바로 들어요. 은우의 목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은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 지은우예요. 내 오빠 우진이 살리려고 내 몸의 일부까지 떼어줬던 독한 여자라고요. 그런 내가 고작 심장이식 따위에 겁먹을 것 같아요? 선배 몸에 다른 사람 심장이 들어와도 선배는 선배잖아요. 죽든 살든 이제부터 내 옆에 있어요. 선배 혼자 가게 절대 안 둬요. 은우는 숨을 몰아쉬며 지역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나랑 사귀어요. 오늘부터 선배 보호자는 나예요. 선배가 언제 쓰러지든 언제 숨이 멈추든 내가 가장 먼저 발견하고 내가 가장 먼저 선배 살려낼 거니까 허튼 소리 할 생각 마요. 지역은 당혹감과 감동이 뒤섞인 채 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실의 웅성거림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은우의 선전포고는 강렬했습니다. 지역은 차마 은우의 손을 잡지 못하고 책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여자를 사랑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지만 동시에 가장 미안한 일이 되겠구나. 지역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우야, 정말 후회 안 하겠어? 내 마지막이 정말 끔찍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은우는 지역의 가슴팍에 머리를 기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내가 선배 꿈속까지 따라갈게요. 선배가 어디로 가든 나 따돌릴 생각 마요. 선배 심장이 멈추면 내 심장이라도 내어줄 준비돼 있으니까. 지역은 결국 은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고맙다 은우야. 그리고 정말 미안해. 회사 로비에 선 두 사람. 지역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지만 은우의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자 기적처럼 통증이 잦아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유리성인지 말입니다. 지역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해야 하는 이식이라는 가혹한 운명이 이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고성희의 악행이 그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 이 혼돈의 시기에 지역에게 기적같은 심장을 기증해줄 사람이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애절한 약속과 함께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며 지역의 심장은 점점 어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약속이 은우와 지역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하고도 잔인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우와 지역이 회사 로비에서 서로의 운명을 약속하던 그 시각, 거대한 정막에 휩싸인 박 회장의 대저택 거실에는 오직 위스키 잔 속에서 얼음이 녹아내리는 서글픈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마치 무너져가는 성벽을 홀로 지키는 폐잔병처럼 소파에 깊게 파묻혀 있었습니다. 고성희를 파멸시켰다는 승리감보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가정이 산산조각 났다는 공허함이 그의 낡은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죠. 벌써 몇 잔째인지 모를 독한 술이 그의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혈관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퇴근한 성재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홀로 술을 들이켜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성재의 발걸음은 절로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엄격하고 범접할 수 없었던 거상 같던 아버지였지만 지금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저 외롭고 병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성재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박 회장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퇴근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성재의 조심스러운 물음에도 박 회장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잔을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왔냐? 짧고 건조한 대답. 성재는 아버지가 든 술병의 바닥이 거의 다 드러난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술 너무 많이 드셨어요. 안색도 안 좋으신데 그만 드시고 들어가 주무세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성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해온 아버지였지만 자식으로서 느끼는 측은지심은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었죠. 성재는 손을 뻗어 아버지의 술잔을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거칠게 손을 쳐내며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응시했습니다. 됐어.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넌 올라가서 쉬어. 아버지, 혈압도 높으시잖아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십니다. 제가 안주라도 좀 준비해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성재가 다시 한번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박 회장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귀찮게 하지 말고 올라가.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잔소리 들을 기분 아니니까 당장 내 방으로 가. 박 회장의 호통에 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보태는 것이 오히려 아버지의 화를 돋을 것 같았기에
성재는 결국 포기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적당히 드시고 꼭 들어가세요. 주무시기 전에 약 챙겨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성재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박 회장은 다시 잔을 채우는 데에만 몰두할 뿐이었습니다. 성재가 돌아서서 거실을 가로질러 2층 계단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는 성재의 등 뒤로 거실의 정적이 길게 늘어지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재가 2층 복도에 막 발을 들이려던 찰나 아래층 거실에서 챙그랑 하고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 둔탁한 무언가가 바닥으로 힘없이 추락하는 텅 소리가 적막한 대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성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성재는 소리가 난 거실을 향해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박 회장이 쓰러진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한쪽 손은 책상 가장자리를 잡으려 했던 듯 핏발이 서 있었고 다른 한 손은 가슴팍을 움켜쥐고 있었죠. 바닥에 산산조각난 크리스털 유리잔 파편들 사이로 진한 위스키가 마치 피처럼 박 회장의 셔츠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아버지. 성재는 혼비백산하여 박 회장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왼쪽 얼굴은 이미 마비가 온 듯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성재는 전화를 끊고 아버지의 차가운 뺨을 비비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억지로라도 모시고 들어갈걸. 제발 눈 좀 떠보세요. 평생 미워하고 원망했던 아버지였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순간 성재가 느낀 것은 오직 하나,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였습니다. 얼마 후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부촌의 밤 공기를 가르며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거실로 들이닥쳤고 박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스트레처 카에 실려 나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박 회장의 혈압과 맥박은 위험 수치를 나타내며 요란한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성재는 그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꼭 쥔 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박 회장은 곧장 응급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의료진의 긴박한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출혈 부위가 너무 깊습니다. 뇌출혈입니다. 당장 감압술 준비하세요. 수술실 문 위에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지고 성재는 피 묻은 자신의 옷을 멍하니 바라보며 병원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지역과 은호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전달된 소식은 단순한 발작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상태가 너무 위중하여 뇌사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 그것은 곧 지역에게 기적 같은 심장 기증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잔인한 희망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어야만 형제처럼 지내온 지역이 살 수 있는 이 기구한 운명의 장난. 성재의 오열과 지역의 혼란, 그리고 박 회장의 생명 유지 장치가 내는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혼돈의 현장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응급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육중한 문이 열리며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은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성재와 지역 그리고 은호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의사의 입술에 고정된 찰나 짧은 침묵 끝에 안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출혈이 심했지만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지혈 수술은 성공적이고 일단은 안정이 최우선이니 병실로 옮겨 경과를 세밀히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에 성재는 마치 온몸의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끼며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역 역시 굳어있던 어깨를 내리며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은 표정이었지만 단 한 사람, 은호만은 달랐습니다. 은호는 차가운 병원 복도의 공기 속에서 형용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감지했습니다. 지역의 옷자락을 꽉 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며 더 큰 폭풍을 준비하고 있다는 본능적인 감각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기적처럼 서서히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뜬 박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이 평온함이 결코 완치의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뇌 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박동은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촛불이 꺼지기 전 잠시 타오르는 회광반조임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정신이 맑을 때 서둘러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단 몇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더 컸던 것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파렴치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강박이었습니다. 아직 법적 호적상으로는 고성희가 아내로 그리고 그녀의 아들 한우진이 호적상 아들로 버젓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자신이 숨을 거둔다면 상속법에 따라 그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며 자신의 자산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 뻔했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담 변호사를 병실로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곁을 지키던 친아들 성재에게 잠시만 자리를 비켜다오. 나 혼자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며 간곡히 부탁한 뒤 그는 생의 마지막 에너지를 쥐어짜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소명이자 신인에게 허락한 유일한 속죄의 기회다. 박 회장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자필 증서 유언의 효력을 확실히 할 것을 지시하며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미안해했던 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배분 방식을 하나하나 적시해 나갔습니다. 먼저 그는 모든 재산의 70%를 하나뿐인 친아들 성재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육에게 불을 물려주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이어갈 적통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자신의 독선과 오만 때문에 평생 숨죽이며 상처받았던 아들을 향한 뒤늦은 인정이자 참회였습니다. 성재야, 넌 내 아들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유일한 자존심이다. 박 회장은 마음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펜 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어 그는 영라에게 10%, 호적상 아들인 우진에게 10%를 배분했습니다. 특히 은호에게도 자신의 재산 10%를 할당하며 유언장에 짧지만 강렬한 소회를 덧붙였습니다. 지은호 씨, 비록 내 자식으로 키우지는 못했지만 넌 내 아내였던 고성희의 딸이자 우진의 동생이었다.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내 가족의 평화를 짓밟은 이 못난 어른의 마지막 미안함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 이 돈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작은 방패라도 되길 기도하마. 은호를 향한 이 이례적인 배분은 박 회장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절벽 앞에서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도덕을 되찾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바로 숙적과도 같았던 고성희를 향한 처우였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을 기만하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했던 고성희를 향해 증오와 복수 대신 서늘한 진심을 담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변호사에게 건넨 편지 봉투 안에는 믿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희야, 우린 서로에게 치명적인 독이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였다. 내 탐욕이 우리를 망쳤지만 그 탐욕조차 내가 너를 품지 못해 생긴 괴물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박 회장은 고성희가 생존을 위해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부동산과 은닉 자산들에 자신이 걸어두었던 가혹한 근저당과 가압류를 모두 무조건적으로 해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재산 상속에서는 그녀를 철저히 배제하여 회사의 경영권에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녀가 사회로 돌아왔을 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박 회장식의 마지막 사랑이자 지독했던 인연을 매듭짓는 가장 잔인하고도 고결한 이별 선언이었습니다. 유언장의 끝부분, 박 회장의 손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의 가장 하단에 그는 자신의 육신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마지막 결단을 수기로 적어 넣었습니다. 나 박진석의 생명이 다해 뇌사 판정을 받게 될 시 나의 모든 장기를 기증한다. 내 남은 장기들이 필요한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자신의 몸마저 비우고 떠나겠다는 이 유언은 더욱 숭고하고도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명을 마친 박 회장은 안도한 듯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긴 여운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박 회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뇌출혈 재발에 의한 급격한 뇌압 상승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병실로 들이닥쳐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지만 박 회장의 동공은 이미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회장님. 의료진의 필사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박 회장의 뇌는 이미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주치의는 고개를 숙이며 차갑고 무거운 선고를 내렸습니다. 뇌출혈 재발로 인한 뇌사 판정입니다. 자가 호흡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의 가슴팍에 머리를 묻고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유언장 같은 거 다 찢어버릴 테니까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성재의 오열은 병원 복도 전체를 울릴 만큼 처절했습니다. 한편 병실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은우는 박 회장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내용을 전해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10%라는 그 숫자가 그녀의 머릿속을 뒤섞어 놓았습니다. 박 회장의 죽음은 병원 복도에 고요하고도 잔인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장기 기증의 유지, 그리고 지금 옆 병실에서 죽어가는 지역. 성재는 눈물 젖은 눈으로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성재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이자 지역이를 살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 회장의 평온해 보이는 얼굴 위로 하얀 시트가 천천히 덮입니다.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이식동의서에 서명을 하며 지역이 누워있는 병실을 응시합니다. 지역아, 우리 아버지 심장 가지고 꼭 살아야 해. 아버지가 세상을 향해 남긴 마지막 선물을 내가 너한테 줄게. 성재의 결연한 선택과 함께 수술팀이 지역을 이송하기 위해 달려옵니다. 지역이 수술실로 향하는 스트레처 카 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을 감고 있는 순간 복도 끝에서는 은호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배경으로 깔리며 이번 주가 마무리됩니다. 죽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 가혹하고도 숭고한 대물림, 그리고 그 열쇠를 쥔 성재의 위대한 결단, 숨이 멎는 듯한 충격과 슬픔 속에서 지역의 가슴 속에서 다시 뛸 박 회장의 심장을 기다리며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